팟캐스트 난중일기입니다. 오늘은 임진년 바로 2월 15일부터 진행되는데요. 저는 인맥경영연구원 구창환 원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종표입니다. 네. 오늘 저 소장님 목소리가 아주 피곤해 보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지치신 것 같은데. 지금 방송을 하고 왔거든요. 공병호 박사님 예. 모시고 1시간 했는데, 이 공병호 박사님이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잖아요. 예. 1시간 방송하니까 제 에너지가 다 소진된 듯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에너지 좀 보충하겠습니다. 보충 좀 해주십시오. 예. 이순신 장군의 길을 가져가십시오. 예. 선생님 지난주 한 주 동안 어떻게 또 보내셨는지요? 저와 늘 똑같습니다. 계속 글 쓰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팟캐스트를 하기 위해서도 계속 재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용어라던가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혹시라도 좀 실수를 덜 하려고 네. 확인을 하고 있는데 만만치가 않네요. 네. 저희가 이제 선생님께서 이번에 남중일기를 임시 번역이른가요? 번역을 이제 하시는 원고를 저희가 올립니다. 예. 이건 어떻게 이제 번역을 하셨는지요? 그러니까 이 작업은 벌써 1년 동안 해왔던 작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난중일기를 제가 이제 이순신 장군 책을 쓰다 보니까 계속 벌어지는 게 원문을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기존의 번역본을 못 믿어서라기보다 뭔가 좀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원문을 찾아보면 좀 찝찝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이순신 장군 시대의 용어들을 좀 부활시키고 또 이순신 장군의 말로 번역을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문이 아니고 그분이 썼던 말은 한글이거든요. 네. 우리 한국말 했잖아요. 한문 문제는 이거를 한문으로 이분이 기록을 하다 보니까 다시 우리가 그 한문을 한글로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문화적인 충돌이라 할까? 시차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되살려보려고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임시라고 자를 붙였던 거는 뭐냐면 아직 최종본이 아니라 좀 더 자기 검증을 더 하고 그 외부의 조언을 얻어서 좀 가능하면 완전한 이 판본을 좀 만들어 보려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난중일기와 차이는 어떤 차이로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아마도 각주나 스토리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해설. 예. 그러니까 기존의 난중일기들은 보면은 그냥 그대로 번역해 놓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예. 물론 여기도 기존 텍스트는 그대로 가되 네. 아마 관련되는 해설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박종평 선생님의 난중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동안에 읽었던 난중일기와 다른, 또 이게 팟캐스트로 해설을 직접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미천에 다 드러날 것 같은데요. 아니죠. 더 재미있고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니까요. 자, 2월 15일부터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5일 날 지난주에 저희가 올려놓은 게 바로 해자구덩이에 많이 무너졌기에 석수들에 벌 주고 다시 쌓게 했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네, 그랬죠. 자, 2월 16일 맑았다. 동원에 나가 사물을 본 후 활 6순을 쏘았다. 새로운 군사와 임무를 마친 군사를 점검하고 검열했다라고 했네요. 예.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새로 들어온 군사는, 그러니까 새로 이제 군에 입대한 군사. 아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 다음 조선시대는 16살부터 60세까지 1년에 한 번씩 3달부터 최소 6개월까지 군복무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백성들은 사실은 1년 내내 시달렸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새로 들어온 군사는 3개월, 6개월을 새로 이 군대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고, 여기 이제 나오는 임무를 마친 군사, 이분들은 3달이나 6달을 마치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것만 보시지 마시고, 이 군사들은 식량이라든가 무기를 다 자기가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백성들 입장에서 농사도 제대로 못 지는데 군대 생활을 하려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때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보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인은 뭐냐면은 이 군대 간 사람들의 가족의 생계를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입대자의 1명당 2명에서 3명의 또 생계를 지원해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보인 중에 이순신 장군도 이 보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언제 했어요? 이순신 장군을 과거급제하기 전에, 과거급제 하기 전에 신분이 뭐냐면 보인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보인이라고 하면은 그 군대 간 사람을 를 도와주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신분이었던 거죠. 그런 역사는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그건 이제 과거급제를 했을 때 그 증명서를 발급해줘요. 네. 그 증명서 안에 보면 보인 이순신이라고 딱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얘기는 뭐냐면 또 한편으로는 그 정규적인 군복무를 하지 않았고 도와준 그 역할을 하셨다가 그 과정에서 묵과급제를 하면서 정식 군인으로 된 거죠. 아, 제가 궁금했던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아, 이렇게 6개월 동안 그 군 생활을 하면 누가 그 가족을 꾸려가나 네. 가장 궁금했는데 보인이라는 그 제도가 있었군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됐어요. 아, 그래요? 또. 그래서 결국에는 백성들을 완전히 피를 막 쫄쫄 빨아먹는 군대가 이제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니, 그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게 그 백성들을 괴롭히면 백성들이 그 말 듣겠습니까? 그냥 도망가지? 다 도망갔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임진왜란 초기에 그 원균 장군 밑에 그 뭐 1만 명, 2만 명의 수군이 있었는데 원균이 다 흩어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1만 명, 2만 명의 군대가 없었다고 봐야 돼요. 장부상에만 존재했던 군인데. 아, 장부에만 존재하고. 네. 그러니까는 실제 1만 명의 부대 체계는 맞는데 네. 모아놓으면 네. 뭐 그만큼 안 되는. 숫자가 없는 거죠. 아니 도망가고 빠져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그 숫자가 없었던 거예요. 와, 참. 그러니까 평상시부터 굉장히 그런 훈련을 잘 했어야 그나마 그 어느 정도의 비율을 채울 수 있었던 거네요. 이순신 장군은 좀 많이 채웠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분도 굉장히 고전을 했죠. 아, 숫자상으로는. 네. 그래서 그분의 이제 그 삶의 기록도 살펴보면 그 숫자 문제, 그러니까 상급 부대에서 실제 이제 군인들 파악하러 나오는 때들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럴 때 이제 그 이제 불시에 그 점검을 했을 때 군사들이 있나 없나를 그 점검을 하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됐었던 적도 있었고. 그렇군요. 야, 참 어떤 현실은 군 생활을 또 하기 힘들지만 또 가족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기가 힘들었을 거고 네. 또 그거를 도와주는 보인 제도가 있었지만 그것도 제대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어쩌면은 참 그 당시에 임진왜란을 우리 맞이하는 우리 그 조선의 입장에서는 정말 제대로 준비된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게 그 이율곡 선생이 얘기했던 10만 양병설. 네. 그게 뭐 가짜다 진짜다 이런 논란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본질은 뭐냐면은 이율곡 선생이 10만 명을 군사를 키우자 안 키우자가 본질이 아니라 왜 10만 명이 필요한가. 아.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아, 그게 더 중요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군대가 완전히 붕괴돼가지고 여진족하고 왜구들의 그 침범들이 굉장히 자주 있었는데 네. 문제는 그걸 국가가 방위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거를 군사제도를 개선하자고 이율곡 선생이 주장을 한 건데 네. 그게 이제 훗날 그 뭐 10만 양배설로 그 얘기가 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또 요즘에 들어와갖고는 이율곡 선생이 무슨 10만 명 양병설 주장했냐라고 그 10만 명 자체에다 방점을 찍어갖고 그 싸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학교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가 그만큼 군사가 없어서 위태롭다라는 거를 이율곡 선생이 문제 제기한 게 그거를 봐줘야 되는데 이 쓸데없는 숫자를 가지고서 이제 뭐 논쟁을 하시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이 학교 사람들은 우리하고 좀 다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그 안타까운 일들이 뭐 최근에도 있죠. 뭐 어떤 숫자의 어떤 그 단어의 어떤 개념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는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2월 17일 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맑았다. 나라 제삿날이어서 사물을 보지 않았다. 이때가 제삿날이 누구의 제사였죠?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아, 2월 그 유명한. 17일이. 아. 예. 그러니까 세종대왕에 대한 기록은 그 두 번 등장을 해요. 네. 그러니까 한 번은 세종대왕 제삿날 두 번 등장하고 세종대왕 비 제삿날에 한 번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단순하게 세종대왕 제삿날이라고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이 읽었던 책들은 다 세종대왕 시기에 나온 책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책을 안 만들었다면 세종대왕이라는 사람,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병법에 탁월한 이순신을 만든 그 힘은 바로 세종대왕 시대에 만들었던 그 수많은 병법서, 역사책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 그 책을 보고 공부를 해서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혜성처럼 등장하게 된 거거든요. 광화문 광장에 보시면
그 이순신 장군이 앞에 있고 뒤에 네. 세종대왕 있잖아요. 그 자체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 세종과 이순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니까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 그러니까 세종이 머리가 아니고 머리는 이 땅에 살아온 그 험악한 세월 견뎌온 우리 백성들이고요. 네. 그 백성들을 좌우에서 키우고 지켜낸 두 사람이 바로 세종과 이순신이다. 그렇게 이제 이 일기 속에서도 그렇게 연동이 됩니다. 그렇군요. 야, 나라 재산날 이거 하나에도 또 다양한 어떤 역사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었네요. 자, 2월 18일 흐렸다. 이날은 뭐 날씨만 딱 쓰시고 바쁘셨나 봐요. 아, 이렇게 간단하게 네. 뭐 흐렸다 맑았다 쓴 건 사실은 전체 숫자는 많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꼼꼼히 세서 보면은 전체가 한 1620일 정도 일기 수가 되고 7년 동안 그러니까 7년 동안 그러니까 사라진 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7년 동안 1620일 정도의 일기를 쓰셨는데 그 중에 흐렸다 맑았다를 쓴 적은 숫자가 많아봐야 50회가 안 됩니다. 이런 건 왠지 그날 쓴 게 아니라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썼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니요. 이 케이스는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일기를 쓰실 때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공책이나 이런 거 보면 다 칸이 나눠졌잖아요. 줄이. 아, 네. 그 당시엔 그게 없었어요. 그냥 허연 백지였기 때문에 이 양반이 일정한 간격으로 날짜하고 간지를 써놨어요. 아, 먼저 써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어있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다이어리도 직접 만들어서 쓰셨군요. 네. 자, 2월 19일 맑았다. 순시를 떠나 백야곳에 감목관이 있는 곳에 도착했다. 승평부사 권준이 그의 동생을 데리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기생도 또한 와 있었다. 재밌네요. 네. 자, 비가 그친 뒤라 산에는 꽃이 활짝 피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경치였다. 해가 지를 무렵 이목구비에 도착해 배를 타고 여도에 이르렀다. 영주 현감과 여도 공관이 마중 나왔다. 방비를 검열했다. 흥양 현감은 다음날 제사가 있다고 먼저 떠났다. 양력으로 4월 1일이라서 그런지요.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여러의 얘기도 있겠지만은, 기생 얘기가 여기 좀 나오네요. 기생 얘기가 전체 일기 중에 한 3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요? 네. 7년 동안 일기 중에 기생 얘기는, 본인하고 직접 관련된 기생은 한 3번 정도가 되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다른 이 기생하고 뭘 했다는 얘기도 조금 나오고, 네. 근데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요? 여기 근데 후에 보니까는 좀 기생도 또한 와 있었다라고 하면서 산에는 꽃이 피어 활짝 피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경치였다.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상호 좀 화사하죠. 느낌이 기생도 오고 꽃도 피는 그러한 표현이 굉장히 이순신 장군의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하고 또 다음 부분에 나오는 꽃비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 얘기가 사실은 안줄기 전체에서 가장 밝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렇게 밝은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 기생에 대한 얘기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조선시대 때 기생의 역할들은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관에서 있으면 음식도 하는 기생도 있고, 술을 따르는 기생,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그런 기생이라면 누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기생은 노비 출신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팔려가는 케이스도 많고. 아이고. 근데 사실 그러면 기생이면 노비 계급입니까? 네, 주로 이제 노비 계급들이 이 차출이 돼서 또 세습도 되고. 네. 해서 되는 케이스도 많은데 이 기생 역할은 되게 다양해요. 네. 아마 저기 어떤 드라마인가에서 보시면은 기생 얘기가 나오긴 하긴 하는데 의녀들 있죠. 네. 의녀도 사실은 마찬가지 기생과 비슷한 계층이에요. 아픈 사람 고치는 네. 의녀들. 의사들, 네. 여자 의사 같은 경우도 기생하고 거의 신분이 비슷했었고. 그러면 노비라는 어떤 시스템에 있는 건가요? 그분들 다? 그렇죠. 아, 그래요? 기생 중에는 이제 또 주특기가 또 있어요. 주특기를 가진 노비? 이렇게 네. 되나요? 그러니까 재능을 보고 노래를 잘하면은 노래를 부르는 기생. 아이고.
악기를 잘 다루면은 악기를 잘 다루는 기생. 네. 그리고 뭐 수총을 들게 하는 기생. 임진왜란과 기생의 어떤 연관관계는 뭐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논계라고 하는 네. 정말 뭐 논계가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나중에 역사적으로 좀 평가하는 얘기도 있긴 있던데. 근데 동계 같은 경우는 이제 일설에는 그 유목인 선생이라고 이 난중기에도 나와요. 혹시 어우야담이라는 책 들어보셨죠? 얘긴 들어본 것 같은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우야담은 뭐냐면은 그 조선시대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네. 그 흘러다니는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그 논계 얘기가 나와요. 아, 그래요? 그 외장을 안고 그 촉성내에 떨어져 죽었다라 기록을 해놨는데 문제는 정사에는 나온 게 아니죠? 정사에는 안 나왔고 거기 그 유목인 선생이 그 당시에 암행어사를 했기 때문에 상황을 알긴 알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는 암행어사가 쓴 글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뭐 쓴 얘기는 아니겠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이순신 장군 진영도 왔다 간 사람이고, 그 진주도 그 당시에 일단 진주성 전투도 있고 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마 지나가다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그 기생이라고 표현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훗날 1920년대쯤 들어오면은 이 논계가 그 기생이 아니라 그 소실의 딸이다라고 또 하는 그런 기록도 또 발견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유명인 선생은 논계를 기생으로 봤지만 네. 다른 족보에 보면 그 일반 양반가의 소실의 딸로 그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 중요한 거는 그 이 논계라는 분이 바로 그 진주대첩의 최경회 장군이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진주성에 있던 사람이 몰살당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G부의 한 사람이 최경회 장군인데 최경회 장군의 첩이었대요. 그러니까 정식 기생은 아니고. 네. 그런데 이제 장군이 죽고, 그러니까 이분은 그 일본군을 끌어안고 촉성내에서 자결을 해버리시는 거죠. 참 보면은 기생도 이렇게 열심히 했고 그 당시에 우리 참 어떻게 보면 그 백성들이라고 할까요? 대접 못 받던 사람들이 의병으로 네. 또 큰 일도 하고 있고 임진왜란 때 보면은 참 여러 사람들의 그 숨은 영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뿐만 아니라.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순신 장군을 뭐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있다라는 거는 수많은 우리 선조들 다양한 이유로 이 땅으로 죽었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몇몇 위대한 영웅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게 바로 이순신이 쓴 난중일기에 이게 나오는 그 이순신 그 함대의 그 병졸들, 그다음에 네. 장수들도 우리가 꼭 기억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순신이 존재했겠습니까? 그렇죠. 아이고 보니까는 2월 19일 날인데요. 보니까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만 이목구비요. 이목구비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렇게 보면 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얼굴에 있는 걸 이목구비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냥 이목구비란 지명이네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일기에 보면은 그 여도공관이라는 게 나오죠. 네. 근데 이 권관이라는 거는 종구품이에요. 네. 그리고 이순신 장군도 권관 생활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 급제를 했을 때 이 양반이 그 33명 중에 28등인가 9등을 해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 1등부터 뭐 5등까지는 종육품이가 되고 성적순에 따라서 이제 그 계급이 달라지거든요. 네. 근데 이 양반이 그 아마 한 끗 차이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종구품이 되면서 그 함경도에 이제 근무를 가는데 그때 계급이 권관이에요. 근데 이 권관실에 이제 일화들도 많아요. 그 일화들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당시에 이제 그 함경도 감사가 이순신 장군 있는 지역을 방문을 해요. 네. 이렇게 활 쏘기 시험을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근데 이 양반 활을 잘 쏘잖아요. 그래서 활 못 쏘는 사람들이 감사가 처벌을 세게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이 너무 그 세게 처벌을 한다. 네. 그래갖고 어떻게 부하들이 그 뭐 제대로 따르겠냐라고 그 직언을 해요. 네. 종급품 해봐야 지급을 치면은 뭐 하사 하나 중사 6급인데 아, 그래요? 하사 중사 이 급이 이 감사면은 오늘날 치면은 도지사급이거든요. 네. 이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무 그 처벌을 세게 하지 말라라고 직언을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일기를 보다 보면은 많이 때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직급이 올라가면서 처벌을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를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런 이순신 장군도 과정을 계속 변화하는 모습이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군요. 자, 이순신 장군의 변화된 모습은 어떻게 그 박종평 선생님은 난중일기 보면서 많이 좀 찾을 수 있었나요? 난중일기 처음 시작할 때랑 끝날 때가 이게 거의 7년 이상 걸렸으니까 네. 어때요? 난중일기에 등장하는 이순신 장군은 좀 변화가 많았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이 일기가 아마 전체 일기 중에 가장 화사하고 행복한 느낌을 주는 일기라고 막 말씀드렸죠. 네. 나머지 일기들은 되게 우울해요. 아니 그러면은 왜 일기들이 좀 이렇게 재미난 얘기들이 있잖아요, 에피소드들을. 그런 네. 것들도 써놓을 것 같은데 기생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누가 좋은 소식도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이제 얘기들은 별로 없어요. 요거 이 일기 쓰고 나서 4월 13일 전쟁 터지니까 전쟁 터지고 나서 계속 전쟁하러 다녔죠. 그 다음에 전쟁 나고 나서 전염병이 돌고 엄청 많이 죽어요. 그거 있고 또 백성들 굶어 죽고 네. 그걸 몇 년을 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화사한 것이 잘 눈에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 장수 자격이 없겠죠. 더 이상했겠군요. 자, 2월 20일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았다. 아침에 각각의 방비사항과 전선을 점검했다. 모두 새로 만들었고 군대 기밀도 어느 정도 완비되어 있었다. 늦게 떠나 영주에 도착했다. 좌우의 산꽃과 들판의 봄풀이 그림과 같았다. 옛날에 영주가 있었다고 했는데 또한 이와 같은 경치였던가 라고 하면서 이 경치를 아주 찬탄을 하죠. 그렇죠. 굉장히 그 산꽃과 들판의 봄풀이 그림과 같다라는 표현. 이게 봄은 봄이에요. 그러면 4월 1일이면 뭐 남쪽이잖아요 또. 그때는 네. 보니 진짜 꽃이 활짝 피는 그 군항제가 이때 아닌가요? 그 4월 달에 하죠. 그렇죠. 군항제가 할 정도로 꽃이 활짝 피는 이 시절이니까는. 그때 여기 이제 영주가 그냥 영주가 아니에요. 영주의 명칭이 원래 흥향이거든요. 네. 흥향인데 흥향을 그 영주로 불러요. 워낙 아름다워서. 우리나라 땅인가요? 네. 흥향이라는 그 고을 이름을 영주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영주는 신선이 산다는 동네예요.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중국의 영주입니까? 네, 그만큼 그렇죠. 중국의 영주 있는 거죠. 흥향이 아름다워가지고 흥향을 신선이 사는 동네라는 그 중국 영주 이름을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지명에. 네. 너무 아름다우니까.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의 영주의 지명을 우리가 갖다 쓴 그런 곳이고 그만큼 그러면 지금 가면 굉장히 아름답겠어요. 거기도. 그렇죠. 여수 뭐 이쪽 얼마나 아름다워요. 거기입니까? 네. 근데 여기 이제 이 단순하게 이 영주가 흥향이란 지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일종의 꿈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신선처럼 사는 거. 어디 그런 내용이 있나요? 이순신 장군이 이제 그 친한 지인한테 쓴 편지에 보면 네. 친한 지인이 어디 산의 절 같은데 들어가갖고 우아하게 살아요. 산신령처럼. 그래요? 네. 그분하고 편지를 주고 받은 내용이 보면 그분을 되게 부러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관리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많다. 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은 너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식의 편지를 보내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아마 그 한나라의 그 한고조 유방이 창업을 하고 난 다음에 장량이 신선을 따라가서 놀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권력의 최고점에 올라가서 권력을 딱 내려놓고 은퇴를 하고 숨어버려요. 어쩌면 가장 전쟁이 나기 전이라서 마음에 좀 여유가 있을 때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 난중일기 같은 경우는 이런 여유를 쓸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늘 그리워해요. 아.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가면 나도 이제 이 옷을 벗고 그 시골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이제 이 생각을 이제 간간히 이제 드러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자살설이니 뭐 반역이니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네. 이순신 장군의 본인의 그 삶이나 생각 속에서는 그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전쟁이 일어나고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걸 최선을 다해서 한 다음에 나는 은퇴해서 조용히 살고 싶다라는 게 늘 갖고 있던 소망 같아요. 그 당시에 어떤 그 장군들 이런 사람들은 몇 살에 뭐 은퇴라는 게 있나요? 정년이라는 게 있었나요 따로? 아니 없죠. 아 그래요? 네. 그냥 아무 때나 부르면 뭐 가야 돼. 이게 뭘 가야 되니까. 지난번에 태계 이항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네. 태계 이항은 40대 초반에 벌써 자기가 은퇴를 딱 선언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그래서 태계이항 같은 경우도 계속 부르면 사표 내고 부르면 사표 내고 사표 내고
그러니까는 가지는 않고 사표만 낸 건가요? 네, 실제 간 건가요? 뭐 가끔씩 왔다 갔다 또 하셨죠, 이황 선생은. 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의 장수도 그렇고 우리나라 장수도 마찬가지고 임금이 부르면 그 사실은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요. 아, 가야 되는군요, 무조건. 일단은 불렀는데 안 왔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네. 그럼 개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2월 21일 날로 저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았다. 사물을 본 뒤에 주인이 자리를 깔아 놓아 활을 쏘았다. 정조방장, 이 정걸장군 얘기하는 건가요? 네, 정걸장군이요. 예, 정걸장군도 와서 만났고, 황숙도 와서 함께 취했다. 어이고, 이게 취했다라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술 마셨다는 얘기죠. 아, 그런가요? 배수립도 와서 함께 술잔을 나누었다. 아주 즐겁게 있다가 밤이 깊어서 헤어졌다. 신흥헌을 시켜서 술을 걸러 전날 심부름했던 삼반 하인들에게도 나눠 먹겠다. 이게 보니까는요, 이게 이날은 정말 술 맛있게 드시고 막 하인들한테도 술을 나눠 먹게 할 정도로 굉장히 보니까는 한 4월 1일부터 네. 4월 3일까지는 뭐 완전히 꽃구경. 그러니까 2월 달. 2월 그러니까요. 네. 양력으로 네. 4월 1일부터 4월 3일이고요. 실제 음력으로는 2월 19일부터 21일까지는 뭐 꽃구경에 술구경에 이런 시절 같아요. 지금 시절이. 이 시절이 사실 전쟁 준비로 굉장히 바쁘기도 했지만 또 일부는 잘 준비가 되고 있었고 또 일부는 문제가 있었지만 또 날씨도 좋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흐뭇하기도 하고 되게 행복했겠죠. 네, 점점점. 자, 2월 21일을 보니까는 아침에 사물을 본 후에 녹도로 갔다. 여기 그 전에 네. 술을 걸러서 마셨다는 얘기는 바로 막걸리 마셨다는 얘기겠죠. 아, 막걸리요? 또 막걸리는 뭐 동동주 이런 거. 동동주도 있겠죠. 마시는 뭐 소주 이런 종류가 아니라 정류주가 아니라 막걸리나 동동주 이런 거를 마셨다라는 거거든요. 선생님은 막걸리 역사 좀 아세요? 막걸리 역사는 뭐 자세히 모르고요. 그냥 뭐 조금 아는데 어쨌든 제가 요 관련해서 보니까 일기에 나오는 거는 소주도 언급이 돼요. 그리고 소주 종류들 몇 가지가 언급이 되는데 술을 엄청 많이 마시거든요. 거의 3일에 한 번씩 술을 드세요. 아침에 뭐 해장술부터 시작해갖고 또 한 4, 5차까지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 이순신 장군이 마셨던 술은 뭐 우리 지금도 있나요? 혹시 그 지역에 여수 지역에 가면? 아니요, 그러니까 일기 속에 나와 있는 술들은 현재도 남아 있고. 그래요? 무슨 네. 술이에요? 그 술들이? 과하주라던가. 네. 뭐 또 뭐야? 몇 개가 더 있어. 나중에 나올 텐데요. 그래요? 야, 그러면 그쪽 여수 지역에 가서 이순신 장군. 인터넷에 팔아요. 인터넷에서도 팔아요? 네. 야, 이거 한번 이용해봐야겠습니다. 이제 막걸리 많이 드셨기 때문에 그런 고민 안 하시고 막걸리를 일상적으로 드시고 그 다음에 가끔 그런 과주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하셔서 드시면 됩니다. 이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살이 쪄 있는데. 근데 이 일기를 계속 보시다 보면 성격이 되게 안 좋다. 성격이 안 좋아. 제가 지금 얘기 못하는 거야. 이걸 편집을 해야 되나? 이순신 장군님이 성격이 안 좋다는 표현보다는 이럴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안 좋다는 표현보다 다른 걸로 하세요.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상처받습니다. 이순신 장군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이순신 장군이 성격 안 좋은지는 선생님한테 처음 들었어요. 저는 이순신 장군은 반신반인으로 보고 있었는데, 참, 완전히 그냥 인간으로 만들어지네. 그렇군요. 자, 그럼 역시 뭐, 꽃구경, 기생이 와서 좋아하시는 모습, 술 드시는 모습 보니까는 참 같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2월 20일 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사물을 본 뒤에 녹도로 갔다. 황숙도 함께 갔다. 먼저 흥양 전선소에 도착해 배와 배에 필요한 물건들을 직접 점검했다. 전선소가 바로 조선소죠? 네, 조선소요. 거기 그 군선을 만드는 네. 거북선도 여기서 나왔겠네요. 예. 흥양. 예. 자, 그 길로 녹도로 갔다. 산봉우리 위에 새로 쌓은 문루로 바로 올라갔더니 아름다운 경치는 관할 경계 안에서는 최고였다. 만호가 마음을 다한 모습이 곳곳에 있었다. 흥양현감, 능성현감, 만호도 취하도록 마셨다.
이 정훈 장군 얘기한 겁니다. 만원은요. 더불어 대포를 쏘는 것도 관찰했다. 촛불을 밝힌 뒤에도 한참 동안 있다가 자리를 파했다라고 하는데, 뭐, 참, 바쁘셨어요, 이때도. 뭐, 거기 그 배에 대해서 얼마나 새로 배 만드시는 것 같아요. 거북선도 만들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는 그런. 계속 이제 거북선도 만들고. 보고 또 이게 다 점검이 끝나고 나서 수관, 만호라고 하나요? 정훈 장군한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잘했다라고 해서 칭찬하면서 술 함께 먹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야, 참. 네, 여기 이제 일기에 보시면은, 만호가 마음을 다한 모습이 모든 곳에 있었다. 이거 쉽게 표현할 수가 없죠. 지난번에 애썼다. 네, 뭐 이런 것보다 정말 같이 한 그 최고의 표현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순신 장군의 사람 평가 방식이라는 게 다시 또 나와요. 이순신 장군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보다, 실력 있는 사람보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마음을 다했다라는 표현은 정말 우리가 지금 다시 봐도 네. 정말 이런 표현은 정말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요즘도 이런 표현 안 쓰죠. 요새는 하도 뭐 세분화돼서 뭐 이 평가를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 그런 느낌 들어요. 저 사람이 정말 마음을 다하는지 마음을 꺼내놓고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도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요즘에는 이제 그걸 여러 가지 나눠서 잘라서 이제 뭐 분석을 해갖고 뭐 고가를 매기는데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거의 자기 자신의 절대 기준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야, 그래도 뭐 또 술 드셨습니다. 네, 계속 이제 술이 나옵니다. 이 전쟁 중에도 술을 많이 드셨나요? 전쟁 중에는 이제 전투하러 갔을 때는 뭐 술 마셨다는 기록은 안 나오고 사이사이에 사이사이에 이제 막 불러서 계속 술 마시는데 이 술은 그냥 술이 아니에요. 동지를 만드는 술, 동료를 만드는 술, 친구를 만드는 술. 이 소통하는 그런 자리였겠죠. 그렇죠. 자, 흥양현감이나 능성현감, 이 정훈 장군들은 임진왜란 때 뭐 활약이 컸나요? 어땠어요? 여기 나오는 그 정훈 장군, 그 만호, 이 독도 만호 정훈 장군, 그리고 흥양현감 같은 경우는 그 1차 출전, 2차 출전, 3차 출전, 뭐 이럴 때 활약들이 대단하시죠. 아, 그렇군요. 거기다 이제 정훈 장군 같은 경우는 이순신 장군이 출전 여부를 되게 고민하고 회의를 소집을 해요. 네. 나중에 일기 보시면 나오는데 그때 이제 한 방에 이제 이순신 장군을 보낸 사람이에요. 출전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정훈 장군 이야기 듣고 그 명령을 딱 추동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만큼 이제 정훈 장군에 대한 신뢰라던가 이게 되게 강했던 이렇게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다한 모습이라고 표현했으면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면은 네. 그 사람의 얘기는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또 정훈 장군도 스타일이 이순신 장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꼴통 기질에다가 이 정훈 장군의 삶을 보면 이분들이 이제 그 상관하고 싸우다가 잘리거든요. 그 헤매고 있다가 그 유성룡 선생이 정훈 장군을 전쟁 대비해서 추천해가고 만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하고 비슷한 시기에 같이 임명받고 온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네. 역시 어울리는 두 분입니다. 정훈 장군, 이순신 장군. 2월 13일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대포 쏘는 얘기도 다시 한번 불러주실래요? 더불어 대포 쏘는 곳을 관찰했다. 여긴가요? 네. 그래서 아마 기존 번역본들 보시면 그냥 대포 쏘는 거를 봤다라고 됐을 겁니다. 본 게 아니라 이순신 장군은 관찰을 했습니다. 관찰의 이순신 장군. 네. 이거는 뭐 우리 선생님이 가장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볼 때 그냥 안 보더라. 그러니까 여기 아까 그 문로에 올라가서 그거 봤더니 경치가 뭐 최고 아름답다.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네.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서 최고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그 동네 곳곳을 시찰하고 돌아다니면서 다 본 거거든요. 네. 그냥 본 것이 아니라는 것들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 이순신 장군이 명랑대첩에서 열세척 갖고 133척을 이겨낼 수 있었던 바로 힘이거든요. 평상시부터 이 갈고 닦은 관찰의 힘.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보지 마시고 관찰하십시오.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보면 육군으로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육군을 했는데 육군에서 어떤 포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했나 봐요. 이순신 장군이 한병도 쪽에서 근무를 하셨는데요. 네. 한병도 쪽에서 여진족하고 싸움을 할 때 이 포를 가지고 싸워서 승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이 함경도에서 근무를 할 때 여진족과 싸움을 할 때 음. 그때부터 이 포에 대해서 되게 익숙했었고요. 음.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포는 그냥 대포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당시의 포는 크게 이제 천자총통, 네. 지자총통, 그 다음에 현자총통, 황자총통, 그리고 개인화기인 승자총통 이 네 종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네 종류가 육지에서는 사실 무거워가지고 갖고 다니기 힘들어요. 이동하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배에다가 딱 올려놓고 하기에는 최고의. 배는 어차피 이제 물에 동동 떠다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노만점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육지에서는 이 천자총통 같은 경우는 무게가 300kg 나가요. 그 300kg 나가는 걸 가지고 사실 육지에서 전투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자총통 100kg, 음. 또 현자총통은 59kg예요. 아, 그렇군요. 우리 지난번에 제가 저기 60mm 박격포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저 81mm 박격포 했는데 81mm 박격포 다 해봐야 30몇 킬로거든요. 60mm는 17.5kg인가 그럴걸요, 아마? 네. 81mm는 그것도 3개로 나눠가지고 음. 들고 다니는데 그게 30몇 킬로밖에 안 되는 거를 네. 세 사람이 나눠 갖고 다니는 건데 음. 이 당시에 이제 가장 작았다라고 얘기하는 황자총통 같은 경우도 53kg 나갑니다. 아니, 뭐, 보니까는 제가 현충사에 가서 보니까요, 그만큼 무게 나갈 것 같아요. 완전히 쇠로 만든 단단한, 야, 이거 어떻게 이동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크고 묵직해 보이더라고요. 불멸의 순신 그 드라마를 보면은 황자총통이 뭘 들고 목봉체도 하듯이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거 답니다, 그거. 어. 아마 스티로폴로 해갖고 이렇게 뭘 보여줬던 장면이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그럼 시기죠. 이런 포가 가능할 정도로 그 판옥선은 굉장히 튼튼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일본 안택선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불가능했겠고요. 보통 이제 이 포들의 사거리도 1km에서 2km까지 나갑니다. 2km까지요. 네. 그렇기 야. 때문에 조총해봐야 길어봐야 몇십 메타 앞에 있는 거나 제대로 맞추지, 넘어가면 못 맞추잖아요. 아, 그래서 조총의 사거리가 짧았나요? 네. 그러니까 요즘 M16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아. 몇십 메타밖에 안 되는 조총. 근데 조총에 막 죽고 한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근데 몇십 미터밖에 안 되는데 왜 조총이 맞고 죽어요? 그거는 이제 전술이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조총 같은 경우도 쏘고 장전하는 시간이 걸리는데 네. 그 장전하는 시간 동안에 우리 쪽에서는 이 조총에서 무지했기 때문에 장전하는 시간에 공격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신립 장군 그 멍청한 네. 전술을 했다가 완전히 홀라당 망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조총이 쏘는 일본군이 1진, 2진, 3진에서 1진이 쏘면 뒤에서 장전하고 있다 2진이 쏘고 또 앞에서 1진과 2진이 장전하는 사이에 3진이 쏘고 이게 번갈아 돌아갔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 우리 총 쏘듯이 이 소총 쏘듯이 시차가 없이 공격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육지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바다에서는 배가 떨어져 있으면 조총이 아무 영향가 없죠. 그렇죠. 100m만 떨어져도 네. 뭐 어떻게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었겠네요. 그런 상태에서 1km에서 이 포를 쏴대니까 일본군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주변 환경까지 이용해서 네. 완전히 그냥 몰아놓고 쏴버리니까는 네. 뭐 이순신 장군의 전투는 보니까요, 뭐 1대1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몰아놓고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전략 전술을 하든 손자병법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2일대로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적이 피곤할 때 공격해라. 내가 피곤할 때는 피하고. 그러니까 피곤한 적을 대상으로 해서 공격을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 피곤한 판단력도 떨어지고 모든 게 이제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공격을 하는데 이순신 장군의 전략 전술도 대부분의 경우가 피곤한 적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시에 기습을 하고. 기습하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주로 출동했던 시간을 보면 한밤중에 가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순신 장군은 기습을 한 번도 안 당했어요. 제가 보면 일본군 같은 경우는 하도 그런 일을 많이 당해서 몰래 기습을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것 같은데 해전에 보면은 그런 게 없어요. 일단 이제 가장 방비를 잘했다는 건가요? 이 정찰병들을 곳곳에 보내놔요. 그래도 네. 자기들 나름대로는 공격한다고 먼저 했을 이제 것 같은데 거의 이순신 장군한테는 이순신 장군이 먼저 공격하지 일본이 와서 공격한 그런 거는 제가 기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뭐냐면 정찰병들 파견해서 동향을 훤히 알고 있었고 근데 중간에 뚫린 적도 몇 차례 있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신처럼 점쟁이처럼 오늘 밤에 야습이 있을 것 같다 라고 지시를 내려요. 네. 근데 그날 밤에 정말 기습이 들어와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밤에 야습이 있을 거니까 대기를 하고 있어라. 네. 그러니까 5분 대기수처럼 비상대기를 시켜놓은 거예요. 아, 그런 상태에서 그게 함정이네. 기습을 들어오니까 어. 이 일본군 입장에서는 애들이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싸움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완전히 함정에 빠진 거죠, 뭐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이제 밤에 기습을 봤을 때는 군사들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 아무리 준비한다 하더라도. 네. 그럴 때 이제 이순신 장군이 했던 한 사례는 뭐냐면 그 소리를 안 질러요. 명령 내릴 때 네. 방울을 흔듭니다. 방울. 예. 왜 그랬을까요? 방울 소리만 좀 헷갈리기도 하고 좀 약간 겁도 날 것 같은데 소리가 막 여기저기 방울 소리가 막 들리면 왜 사람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해서 우왕좌왕하기 시작하면 통제가 안 되잖아요. 네. 방울 소리는 금속성을 해서 딸랑딸랑한 소리 막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령 자체가 방울 소리 딱 내려서 진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군사들이 침묵 속에서 전투 준비를 들어가기 때문에 혼란이 안 생겨요. 아, 서로 막 왔다 이게 아니라 네. 벌써 방울 소리로. 그러니까 사람 소리들이 막 저기 심리하게 쳐들어왔다라고 고함 지르기 시작하다 보면 싸울 시간보다는 소리 지르는 게 더 바쁘거든요. 네. 그걸 방울 소리 정리를 해서 기습을 막아버리죠. 아, 그렇군요. 자, 2월 23일 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렸다. 늦게 배를 출발시켜 발포에 도착했는데 역풍이 크게 불어 배가 나갈 수 없었다. 어렵게 성의 머리 부근에 도착했다. 배에서 내려 말을 탔다. 비가 아주 많이 쏟아져 이래 모두가 꽃비에 다 젖었다. 꽃비에 다 젖었다라고 하네요. 자, 발포에 들어갔을 때는 해가 이미 저물었다라고 했네요. 네. 자, 꽃비가 이게 뭐죠? 그야말로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제 그 봄에 버드나무에 그 꽃이 활짝 폈을 때, 그 벚꽃이죠. 벚꽃이 활짝 폈을 때 이 벚꽃이 막 떨어지잖아요. 네. 거기 밑에 있으면 막 그 꽃비가 떨어지는 것처럼. 근데 비가 오니까 그 꽃잎들이 또 비에 젖어갖고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비는 비인데 꽃이 함께 떨어지니까 꽃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바로 양력으로 4월 5일 이때가 가장 꽃비가 가장 많이 내릴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지금 추우니까, 그러니까 봄에 한번 그 벚나무 밑이나 꽃이 많이 피어 있는 나무 밑에서 한번 꽃비를 한번 맞아보세요. 그러면서 한번 난중일기 녹음해볼까요? 예. 좋습니다. 뭐 특별한 거 2월 23일 날 뭐 다른 게 있나요? 예, 이날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네, 2월 24일 날 보니까 가랑비가 온 산에 내렸다. 봄이라서 봄비가 이제 많이 내리네요. 예. 지척도 분간할 수 없었다. 비를 무릅쓰고 길을 떠났다. 마북산 아래의 사랑에서 배를 타고 노를 재촉했다. 사도에 도착했더니 흥양영감이 이미 도착해 있었고 전선을 점검하고 검열을 했다. 해가 저물어 그대로 머물러 잤다라고 했는데 이게 배를 타서 계속 이동하는 것들이 보면은 그 점검하는 예. 그런 과정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을 계속 그 시찰하는 거죠. 근데 지난주에 여기, 말했던 현장에서 있었던 이순신 장군. 예. 그 현장의 모습이- 이순신. 그러니까 책상의 이순신이 아니라 현장의 이순신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 보면 지척이라는 이 표현은 이제 한자로 치면은 이게 뭐 지 같은 경우는 24cm 그리고 척은 보통 그 33cm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손끝에서 팔목까지 정도 사이 그 정도도 지금 안 보이는 상황인데도 이동을 하거든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태에서도 이 사람은 현장을 그 시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길을 떠납니다. 근데 앞에 가랑비라고 안 했나요? 그러니까 가랑비. 가랑비는 좀 약간 살랑살랑 내리는 비를 가랑비라고 하나? 살랑살랑 내리는데 뭐 안개 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인데도 안개 때문에 네. 그럴 수가 있겠네요. 가랑비에 대한. 자, 2월 25일 흐렸다. 각각의 전쟁 준비에 탈이 난 곳이 많아 군관과 생리들의 죄를 처벌했다. 전쟁 준비란 표현이 여기 있는데요. 예. 원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나요? 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원문 제가 지금 한자를 안 갖고 있는데요. 여기 이거는 뭐 그대로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게 전쟁 준비라는 것들이란 생각을 벌써 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뭐 지난번도 앞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분이 전라 잡사가 된 이유는 전쟁 준비 때문에 온 이분은 사람이기 무조건 때문에 일본이 쳐들어온다라고 그냥 전제 하에서 염두해고. 움직인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첨사는 잡아들였고 교수는 내보냈다. 방비가 오포구 중에 최하이다. 그런데도 순찰사가 포상하라고 장계를 올렸기에 그 죄를 조사할 수도 없었다. 우스운 일이다. 역풍이 크게 불어 출항할 수 없었다. 머물러 잤다.
이게 군관과 생리들의 그 이순신 장군의 어떤 스타일 아직도 모르나 봐요. 꽤 지난 것 같은데.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한번 계속 그 문제가 된다라는 것들 잘 몰랐었고 아니면 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뭐 순찰사는 또 포상하라고 이순신 장군의 생각과 다른 것들이 있어서 표현이 그랬어요. 우스운 일이다. 아,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아마 불멸의 이순신 보셨으면 거기 사도천사 그 기만이 나와요. 네. 그 기만 장군이 그 스타일이 그러니까 굉장히 성격이 밝고 재치 있고 또 총명한 사람이에요. 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약간 이제 뺀질거리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순찰사한테 뭔가 이렇게 꼬드겨 가지고 그 평가를 잘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 줄 한 줄에 사도천사 기만이라는 사람 스타일을 그 유추해 볼 수 있는 그 얘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일기에 보면 또 이 기만 장군이 거짓말한 것도 들통나요. 좀 문제가 있었구나, 이분은. 아니, 문제가 있다라기보다 이렇게 뺀질리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간 뺀질 스타일이라 이 스타일을 기순신 장군은 어떻게 활용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요? 척구장으로 써요. 왜냐면 되게 이제 머리가 반짝반짝 잘 돌아가고 아니, 뺀질거리기 때문에. 아니, 표현을 좀 이게, 그럼 뺀질이라고 좀 하시지. 그래서 뺀질거린다라는 건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김한 장군을 그러니까는, 실제는 보면은, 이순신 장군에 봤을 때는 제대로 못했는데, 이 순찰사의 마음은 어떻게든 들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뺀질이처럼, 네. 겉으로는 딱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보기에는, 부족한 게 많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용인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뺀질이였기 때문에 척후는 뭐냐면 사실은 이 수색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만첨사 갑자기 그렇게 이순신 장군의 그 영상에서 나왔던 확인해봐야겠어요. 네, 저기 불멸의 이순신에서 어떤 사람인지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는데 아주 뺀질거리고 깐죽대고 그러니까요. 이런 스타일인데 이제 문제는 이순신 장군은 이 사람을 버린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뺀질거린다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뺀질이 재능을 척구장으로 수색대로 이제 써버리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여기서도 나오는 거네요. 이 순찰사의 마음은 들고 네. 실제는 안 해놓고 그렇죠. 마음만 들은 거야. 네. 자, 2월 26일 날 읽어보면요. 아침 일찍 출항해 게이도에 도착했다. 여도의 배와 방답에 마중 나온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 해가 저문 뒤 방답에 도착했다. 공사를 마친 뒤 군대 기물을 점검하고 검열했다. 장전과 평전은 한 부분이라도 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걱정이나 전선은 그런대로 온전해 기쁘다. 이게 보니까요. 어떻게 된 게 이순신 장군이 한 1년, 2년 지난 거 아닙니까? 1년 정도 된 거죠, 이제. 근데 장정과 평전은 한 부분이라도 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벌써 이순신 장군이 꽤 오랫동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말을 안 듣나 봐요,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 군대 자체가 워낙 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서 이 지시를 해도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그 현지에서 나가서 확인했던 이유도 이런 것들이 되고 있나 안 되나 말만 있나 아니나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보고서만 받으면 다 됐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해왔던 거죠. 정말 가장 중요하겠군요. 이 장전하고 편전은 말 그대로 그거 아닙니까? 활. 예. 예. 근데 여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순신 장군의 사고 방식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우리 25일 날 일기 보면 김한 장군에 대해서 순찰사 장기를 보고 우스운 일이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우습다. 가소란 한자거든요. 네. 웃기는 일이네. 웃기네. 그러니까 순찰사 장기 보고 열이 받은 거거든요. 그냥 웃기네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을 왜 순찰사가 했는데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네. 반면에 26일 일기를 보면은 걱정이긴 하지만 전선은 그런 대로 온전해서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물을 바라볼 때 이순신 장군은 장점을 먼저 보거든요. 단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화살 이것이 개판이다. 네. 거기 열받아 있는 것이 아니라 화살을 보지만 전선을 봤더니 전선이 그나마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기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구나. 좀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지 않으면 뭐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2월 27일 날 보면은 흐렸다. 아침에 점검을 마친 뒤에 북쪽 봉우리 올라가 지형을 관찰하고 살펴보았다. 고립되고 위태로운 섬이 위기에 사방에서 적의 공격을 받을 수 있었다. 게다가 성과 해자가 심하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아주 걱정이다. 첨사가 마음을 다했지만 시설을 미처 다 끝내지 못했으니 어찌하랴는 표현이 두 번 있습니다. 네, 야, 원래 한자로는 내한데, 이거를 그냥, 그냥 안타까운 표현이네요. 근데 안타까운데, 바로 그 앞줄을 보세요. 첨사가 마음을 다했다. 그런데도 지금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안 됐다. 이거 뭐. 답답해야 하긴 하지만은, 이 양반 입장에서는, 이 열심히 했던 거를 일단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도저히 불가능한 거는 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다. 네. 그러니까 어찌하랴 한탄하는 게 아니라 네.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털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네가 더 열심히 해라라고 그렇겠네요. 얘기하고 그걸 털어버리고 마는 거. 자, 늦게 배를 타고 경두에 도착했다. 아우 여필, 조일입, 군관과 우들이 술을 싣고 마중 나와 있었다. 함께 즐기다가 해가 진 후에 간화로 돌아왔다라고 하고요.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여기서 보면 그 27일기 앞에 보면 그 북쪽봉우리에 올라갔다는 얘기. 네. 거기 보면 그 한자의 원문은 관망이거든요. 네. 관찰할 관찰했습니다. 네. 이것도 바로 평상시부터 계속 자기 직업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어디가 싸울 만한 데인지 어디가 싸우면 해서는 안 되는지를 살펴봤던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증거들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올라가 봤더니 이 섬 자체가 고립돼 있다. 네. 그래서 공격을 당하면은 방어할 방법이 없다라는 여기가 얘기를. 게이도인가요? 네. 게이도는 현재는 어느 섬을 말하나요? 현재는 제가 이 지명은 아직 그 공부를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궁금합니다. 이게 난중일기에 나오는 어떤 지명들, 인물들 보면, 그 자리에 가고 싶고, 그 자리에 가서 함께, 술도 먹고 싶고. 그래서 혹시 이제 그렇게 지명까지 알고 싶은 분들은 그 노승석 선생이 번역하신 난중일기 보시면 지명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2월 18일 그 김이 흐렸으나 비는 내리지 않았다. 동원에 나가 사물을 본 뒤 활을 쏘았다. 29일 날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맑았으나 큰 바람이 불었다. 동원에 나가 사물을 보았다. 순찰사의 공문이 왔다. 중의장을 순천부사로 교체한다니 한탄할 노릇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왜 한탄할 노릇인가요? 이 순천부사가 바로 권준 장군입니다. 아. 이 권준 장군인데 권준 장군이 이순신 장군의 핵심 브레인 비슷해요. 네. 근데 이 양반을 이 순찰사가 뽑아가 버린 거고 육군으로. 아. 수군에 있어야 될 사람을 육군으로 차출해서 중의장은 육군인가요? 그러니까 중의장은 육군.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그 육군으로 이제 그 뽑혀 나간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순천부사 권준 장군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 터졌을 때 1차 해전에는 출전을 못 해요. 아. 육군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야, 그 사람도 아까 많지도 않은 상황에 이제 네. 수군이 육군으로 이제 차출되는 순찰사는 그 말 그대로 수군, 육군 다 체크하나 봐요. 네.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요. 공군도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공군은 없죠. 그래요? 예.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 생각이 다 드실 거예요. 수군, 육군 계속 얘기하는데 공군은 없었을까. 자, 이순신 장군 같았으면 왠지 공군도 있었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자, 임진년 2월 15일부터 16일부터 저희가 29일까지 이렇게 또 보름을 건너왔고 다음 주에 이제 임진년 3월이 시작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오늘 본 것들은? 그러니까 오늘 얘기 중에 핵심은 아마 그때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현장. 네. 그러니까 리더는 현장에 있어라. 네. 책상에서 펜대를 잡지 말고 노트북 컴퓨터만 보지 마라. 네.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을 보고 사실을 확인을 해라. 그리고 보되 관찰을 해라. 관찰. 그냥 보지 마라. 그렇겠네요. 또 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해야죠. 마음을 다했는데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어찌하랴 하면서 네. 정말 마음을 다했으니 이런 마음들 또 마음을 애썼다 이런 표현들도 네. 있었고 보니까는 그 어떤 부하 장수들에 대한 어떤 수고함을 또 기억할 뿐만 아니라 기록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이 이순신장 쓴 보고서, 전투 보고서를 보면은 그 노비 이름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난 사람들, 계급이 높은 사람뿐만 아니라 노비 이름 하나하나까지 기록을 해놓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평상시에 사람을 끊임없이 봤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확인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일기 중에 나온 얘기들 보면은 그 기왕 한 번 사는 거, 긍정적인 거, 장점을 봐라. 라는 이야기. 그리고 죽어도 정말 안 될 것 같은 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과감히 던져라. 네. 라는 얘기가 바로 요 2월 16일부터 28일 일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박종평 선생님의 해설을 들으면서 난중일기를 보니까요, 눈에 쏙쏙 들어오고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아마 이제 앞으로 원고, 선생님이 번역하신 그 원고를 우리 애청자들 이 들으면서 보면은 굉장히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들이 이제 많이 빠져서 그런데 주는 저희 이 팟캐스트를 그냥 들으시면 네.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가 있고요. 네. 또 필요하시다면은 보조 자료로 그 노승석 교수가 쓴 그러니까 번역한 난주일기 보셔도 되고 최도한 교수님이 하신 것들 보셔도 되고 또 이은산 선생님이 하신 것들 보셔도 되고 그거는 교재는 어떤 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팟캐스트 난중일기 그 박종평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인맥경영연구원의 구창환 원장이었습니다. 아 교수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선생님도 항상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신의 에너지가 이 땅에 가득한 날까지 우리 저기 소장님과 함께 같이 한번 가보죠.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